안녕하세요. 동시이탈리아의 다시 보고 싶은 영화 92번째 루이스 부뉴엘 감독의 1961년 영화 비리디아나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너무나 유명한 영화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루이스 부뉴엘을 가장 대표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 처음 봤을 때 충격이 여전히 생생한 그런 엄청난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베니토 페레즈 갈도스라는 인물의 원작이거든요. 할마라는 1895년에 쓰여진 원작이고, 그 다음에 그 본인의 친구인 이제 훌리오 알레한드로, 친구의 같은 이제 시나리오 작업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호세 F 아우기아요의 촬영 감독이고요. 구스타보 피탈루가 에서 음악 감독입니다. 촬영 감독은 그 다음에 트리스타나라는 영화에서 같이 또 작업을 하게 됩니다. 카트리네 드네브 나온 영화죠. 그래서 뭐 비리디아나, 트리스타나 이렇게 뭐 아나로 이렇게 끝나는 영화들이 있고요. 이 영화 오랜 떠돌이 생활을 했죠. 루이스 부뉴엘 감독이 특히나 멕시코에서 많이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십 년이 지나서 이제 본국으로 스페인으로 돌아왔는데, 이 당시는 프랑코 치아, 독재 정권 치아의 일이거든요. 여기 뒤에 보시면 그래도 제작자 중에 한 명은 멕시코의 이 구스타보 알라트리스테라는 이 제작사하고 같이 이제 코프로덕션에 같이 공동 제작하기는 했습니다. 이 영화는 대본 부분에서도 비리디아나 제목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면요. 제목 자체는 프란체스코 성인 아시시의 그 시대에 비리디아나라고 이제 덜 알려진 여자 성인이 있었습니다. 그 이미지가 이제 루이스 부뉴엘한테 아주 젊은 시절부터 해서 각인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성인의 부분을 가지고 언제 영화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런 어떤 원작을 또 발견을 하게 되면서 이제 본인이 그런 어떤 생각들이 분수처럼 쏟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영화 상당히 고도의 상징들, 엄청나게 많은 그런 상징들이 있는 영화고요. 상징 자체를 읽기도 되게 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뉴엘 감독이 1900년생이잖아요. 1961년 영화니까 이미 61살 때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첫 번째 영화가 본인이 감독으로서 첫 번째, 조감독으로서는 26년인가 27년 장 앱스타인 감독의 조감독으로 이제 영화를 찍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첫 작품은 28년, 9년 그때에서 연이어서 유명한 안달루시아의 개하고 그 다음에 라지드어가 해서 황금시대라는 이제 작품을 하게 되니까 벌써 한 30년 경력이 이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워낙 도발과 그런 어떤 엄청난 환상적인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이 영화는 그런 환상성이 물론 있지만 보다 클래식한 고전 안에 많은 상징을 담으면서도 부뉴엘의 영화 세계에 대해서 본질적인 부분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영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뉴엘 영화 보셨던 영화 중에서는 1956년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어요. 그때 영화 기억나세요? 정원에서의 죽음. 그때 조지 마샬이라는 배우하고 시몬느 시뇨레 그리고 샤를 바넬 공포의 보수에 나왔던 그 배우죠. 그리고 이제 미셸 피콜리. 그때도 종교에 대한 엄청나게 여러 가지 부분을 아주 강도 높게 비판했던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영화는 그런 부분이 더 극단적으로 나가서 이 영화는 사실 61년에 만들 때도 대본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스페인의 심의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하고 영화는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해서 칸느로 보낸 거죠. 그래서 칸느에서 바로 황금 종려상을 받게 돼요. 어떻게 보면 그 시대 프랑코 정권 시대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상을
더 수여하고 싶었겠죠. 그렇지만은 이 영화 자체가 너무 수작 중에 수작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영화는 영화관 내에서 상을 받고 나서 바로 이제 그걸 볼 수 있게 되니까 77년까지 영화는 상영이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바티칸하고 이런 쪽에서도 난리가 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중간에 그 나중에 보시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약간 패러디했다, 희화화한 그런 부분도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분유엘의 이런 어떤 종교의 관점, 종교뿐만이 아니라 도덕, 그리고 기존의 모든 정치 시스템에 대한 그 안에 들어있는 허구와 그런 그 위선의 그런 방식을 아주 그 날것으로 고발하는데 너무나 이제 선두적이었던 감독이고요. 그런 부분은 결국은 보면 그런 본인의 영화를 통해서 인생을 관통하는 전반적인 그런 어떤 우리를 둘러싼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문화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인, 어떻게 보면 보다 원초적인, 보다 순수한 어떤 시선을 확보하게 해주려는 그런 의도예요. 그게 보면 어떻게 보면 영화로서의 또 영화뿐만 아니라 예술의 또 본질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크게 보면 이제 영화는 제가 보면 소개해 드리면서 제 영화 중에서는 이런 식 스타일의 영화는 어떻게 보면 예술 영화 범주에서 정말 많은 생각과 그 안에서의 어떤 삶을 뒤돌아보게 하는 그런 어떤 고뇌를 남기는 그런 영화들이고요. 철학적인 관점의 영화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인생 자체에 끝없는 그런 만족과 우리 인생을 갖다가 아주 다양하게 만끽할 수 있는 이런 영화가 또 좋은 영화들이 있죠. 그런 영화도 제가 많이 소개를 드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그 순간적인 오락적인 형태로 남는 그런 영화들이죠. 저는 첫 번째 스타일 영화하고 두 번째 스타일 영화,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이제 섞어가는 영화, 이런 영화 쪽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시 보고 싶은 영화를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 어쨌든 이 비리디아나는 배우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여기서는 음악이 크게 보면 지금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그 할렐루야가 나오는데요. 할렐루야하고 그 다음에 모차르트 레퀴엠이 주로 이제 그 주요 음악으로 이렇게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고요. 네, 실비아 피날 첫 번째 이 비리디아나라는 역을 맡는 겁니다. 비리디아나는 지금 수녀원에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그 수녀가 되기 바로 직전 단계에서 거기에 원장 수녀가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그 삼촌이 후견인이자 일종의 우리 성당에도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줬고, 그리고 학비나 이런 걸 다 보내줬는데, 이제 정식으로 수녀가 되기 전에 한번 그 삼촌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 이제는 일반인 신분으로 영원히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그 가는 그런 그 삼촌의 집으로 가는 그 역할이 이제 비리디아나의 첫 번째 이제 역할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실비아 피날이라는 배우는 그 멕시코의 아주 유명한 배우입니다. 멕시코 배우죠. 그리고 나중에 뭐 정치 쪽에도 하는데, 이 영화 바로 다음에 1962년에 만들어진 영화 절멸의 천사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제가 그것도 다뤄볼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도 주연하는 상당히 그 유명한 배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란치스코 라발, 여기서 이제 그 삼촌의 혼의 자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촌의 역할로 나오는 사람이 돈 하이메라는 사람이거든요. 하이메의 그러니까 밖에서 얻어온 아들, 숨겨져 있는 아들 호르헤 역을 맡는데요. 이 프란치스코 라발은 꽤 그래도 그 유명한 배우입니다. 그리고 나자린이라고 그 같이 처음에 작업을 했어요. 루이스 부뉴에라고. 그때 이제 너무 첫 번째 보면서 너무 서로 간에 공감이 돼서 그 이후는 계속해서 삼촌과 조카 사이로 지내면서 다양한 영화들을 만들었죠. 비르디아나, 그 다음에 카트린 드다브 나오는 벨드 주르라는 영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브리느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제 안토니오니 감독의
영화에도 출연을 하고요. 그리고 그 에클립스 그 영화에도 출연을 하고요. 그리고 그 발레리오 추골리니 가방을 든 여인이라고 예전에 그 클라우디오 카르디날레 나왔던 그 감독 기억하시죠? 그 감독의 영화에서도 타타르의 사막이라는 그 영화에서도 나오고요. 자크 리벳, 그러니까 자크 리벳 하면 그 누벨바그의 또 하나의 감독이죠. 라 헐리즈유즈 하니까 그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종교를 믿는 여인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 영화에서도 이제 등장을 하는 아주 뛰어난 배우입니다. 여기서는, 그 돈 하이메의 숨겨진 아들로 나오는데 아주 세속적인 인물로 나오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리디아나하고는 사촌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페르난도 레이. 예. 하도 뭐 페르난도 많으니까요. 페르난도 레이는 사실상 스페인의 국민 배우 중에 한 명이죠. 어마어마한 그 캐리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특히나 부뉴엘이 제일 좋아했던 배우 중에 하나입니다. 비르디아나, 트리스타나, 옵스키어 오브제 데 데지요. 이 모호한 욕망의 대상. 이런 영화에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자주 소개해 드렸던 그 존 스터지스 감독 기억나세요? 존 스터지스 감독 예전에 그 건힐의 결투하고 그 다음에 스펜서 트래시 나오는 영화 Bad Day at the Black Rock, 예, 기억나시죠? 블랙록에서의 아주 뭐 나쁜 하루, 예, 스펜서 트레이시 나오는 그 영화 감독입니다. 그 감독이 황야의 7인이라는 영화, 율브린너 나오는 영화, 일종의 구로자와 아키라의 7인의 사무라이를 리메이크한 영화죠. 그런 영화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손 웰즈 감독의 팔스타프라는 영화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비리디아나가 지금 마지막 그 정식 수녀가 되기 전에 자기 삼촌의 집으로 찾아간다고 했잖아요. 그 삼촌인 돈 하이메 역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이렇게 벌써 네, 비리디아나 자매하고 이제 같이, 비리디아나는 어떤 인물이냐면요, 지금 세속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를 원치 않는 인물입니다. 네, 숙부가 그 서원식에 올 수가 없다고 편지를 했어요. 그런데 대신 이제 가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초대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걸어가면서. 근데 어때요? 자,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분하고 연락도 안 했고 그분하고 서로 관계가 전혀 없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참금도 보내줬고 그 전엔 수업료도 보내줬고 아주 큰 돈을 보냈기에 당연히 가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 대화의 부분에서 엄청난 표정의 변화가 없는 너무나 사무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요. 하나의 그 형식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비리디아는 속세로 나가고 싶지 않은데 내던져지기도 하는 거죠. 자, 여행에 필요한 물품까지도 수도실에 다 준비를 해 두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하나 본인의 그 의견은 없습니다. 그죠? 그걸 받아들이기만 할 뿐이죠. 그리고 이제 저 시선, 하얗게 입은 수녀복 위로 드러나는 저 시선은 어떤 시선일까요? 뭔가 네, 차근차근 이제 나오겠죠.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지금 그 수녀의 그 비리디아나의 시선이 바로 이제 줄넘기 하고 있는 꼬마 리타의 모습으로 옮겨가고, 그리고 지금 그 음영이 드리운 그림자를 지나고 있는 검은 물체는 바로 돈 하임입니다. 계속해서 리타가 하고 있고요. 자, 이 부분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자, 리타가 지금 그 손잡이가 있는 줄넘기를 하고 있어요. 돈 하이메가 그 줄넘기를 사준 겁니다. 선물을 했어요. 그러면서 손잡이 있으니까 훨씬 좋지 하면서 얘기하는 장면인데요.
이 영화에서 은근히 이 리타라는 꼬마는 돈 하임의 저택의 하녀인 라모나의 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역할의 비중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줄넘기 제일 상징적인 물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유심히 보셔야 돼요. 저 손잡이가 있는 줄넘기. 예, 마음에 드냐고 하니까, 그리고 저기다 걸어 놓는 겁니다. 그거 때 구스타? 이 줄, 새로, 손잡이가 있는 거 괜찮냐고 하니까 좋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만 가서 놀으라고 하고, 자, 드디어 비리디아나가 왔습니다. 네. 왔고, 첫 대면을 하는 거죠. 네. 아주 형식적인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 거죠. 그리고 아름답고 조용하구나. 네, 그런데 여기서 순영 원장님이 억지로 보내는 걸요. 다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 나 보고 싶지 않았냐고 하면서 그 다음에 카메라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제일 처음에 둘이 걸을 때는 그러니까 뭔가 이 변화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시선을 교차하고요. 그러니까 바닥에 발만 비춰주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시선을 할 때는 이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느낌을 배가시키는 겁니다. 네, 솔직히 얘기하면 전 거짓말 못하고 네, 보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네, 인정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고독이 나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어.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들은 본인 돈 하임에 뿐만 아니라 그 마찬가지로 비리 디아나도 같이 공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어떻게 보면 이 삶의 방식이나 그 이런 부분이 비리 디아나하고 돈 하임에가 서로 이렇게 거리를 좁히지 못하지만 아주 비슷한 방식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1층을 제외하고 이게 여러 가지가 이제 좀 정원도 방치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걸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네, 난 외출을 하는 거를 갖다가 너무 싫어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있다가 베르다 사실이에요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아저씨가 외출하시면 정말 좋겠어요. 좀 외출 좀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저런 어떤 리따의 부분 누구냐고 조금 이따 물어볼 거거든요. 저 리따는 여기 하녀인 라모나의 딸이에요. 저 정말로 중요한 어떤 인물이 아닌가 생각해요. 리따는 사회적인 어떤 구속이나 그런 어떤 코드에 상관없이 어린아이기도 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원하는 그런 말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시스템에 속박 없이. 네, 이리 와라. 그러니까 귀엽다고 누구냐고 하니까 라모나의 딸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아까 그 발 장면을 이렇게 찍다가 갑자기 내가 정말 그렇게 안 보고 싶었냐고 얘기할 때 갑자기 얼굴로 올라가면서 돈 하이메가 비리디아나를 보는 어떤 시선이 나왔죠. 그기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런 어떤 모습까지 닮았다, 목소리까지도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닮았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동안 늘 혼자서 하나의 예식을 통해서 그 기억하던 본인의 부인이 실질적으로 환생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돈 하임입니다. 네,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그 오르간 연주를 하는 겁니다. 평소에 오르간 연주는 하나의 예식이겠죠. 그 돈 하임에는 그 일상생활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과거 귀족의 상징으로도 보여지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영화는 그 새로운 물결, 나중에 이제 돈 하임의 그 아들이 또 나타나거든요. 그 밖에서 얻어온 아들. 그 아들하고 그런 어떤 대비를 통해서 하나의 그 부르주아, 새로 오는 부르주아와 어떻게 보면 돈 하임에는 부르주아 쪽보다는 과거의 귀족 전통을 가진 인물로 이렇게 묘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거의 귀족적인 전통에서는 아무래도 상징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세계와 소통하는
그런 부분에 하나도 또 교회도 그런 부분이겠죠. 오르간이라든지 그리고 이 안에 여러 가지 상징물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지금 오르간을 통해서 자신의 그 죽은 부인을 추억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추억의 강도는 훨씬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마치 그 본인의 부인과 똑같은 걷는 모습과 그 얼굴과 그리고 심지어 목소리까지 비슷한 거의 뭐 똑같아 보이는 비르디아나의 존재를 통해서 더없이 그녀와의 어떤 교감을 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돈 하이메의 어떻게 보면 죽은 부인에 대한 어떤 증폭된 열정을 더 보여주기 위해서는 교차 편집이 당연히 되는데 비르디아나의 수녀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옷을 벗고 보다 어떻게 보면 유격적인 측면이 있는 그런 모습을 교차 편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욕망의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고요. 그 오르간 소리가 같이 울리고요.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빠져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돈 하이메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어떻게 보면 화면으로 그 비르디아나의 유격이 드러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그건 비르디아나가 원치 않은 모습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 안에서는 그 제3자로서의 항상 역할을 하는 라모나가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모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 이 큰 저택에 중간 세상과의 그 매개체 역할을 또 라모나를 통해서 하는 거죠. 라모나는 주인인 돈 하이메가 얘기도 하지도 않았지만 일거수일투족을 저렇게 살펴보고 보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음악 속에서 가서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러니까 비르디아나 역시나 저 상징물을 갖다가 가지고 있고요. 멸류관부터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바닥에서 자기 위해서 바닥에다가 자기 그 천 같은 걸 깔고 잠옷도 그냥 천인데 가시에 긁히겠어요 하면서 너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유일하게 보면 또 리타의 엄마기도 하지만 현실적인 그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판단하는 사람, 이 리타의 어머니인 바로 이 하녀 라모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 사이에서 실질적인 그 현실을 사는 사람은 라모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르디아나는 비르디아나대로 자기의 어떤 상징적인 세계인 종교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돈 하이메 역시 자기의 환상 속에 존재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저 소품들을 보여주고요. 저 안에서 기도를 올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이렇게 제가 누른 게 아니라 바로 그 편집이 빨리빨리 이렇게 이어져요.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 몬초라고 이 집에 이제 하인인 거죠. 저렇게 그 젖을 짜는 거를 자기도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몬초가. 그러니까 어때요? 뭔가 하다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욕망을 늘 이렇게 감추고 그 안에서 억제하고 그런 어떤 인물로서의 비르디아나가 비춰지는 거고요. 그리고 비르디아나가 어제 있었던 일을 사실 엿보던 인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너 그거 어디서 엿본 거야? 그 엿보는 건 잘못된 거야 하고 얘기를 합니다. 네, 테라스에서 그 엿봤어요. 그런데 몰래 보는 건 나쁜 거라고 하는데 그 관점에서, 비르디아나의 관점에서 나쁜 거지만 저 아이의 관점에서는 그냥 테라스에 올라가서 본 걸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은근히 저 리타의 관점이 되게 중요한 관점으로 부각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저기서 우유를 마시고 나오는, 지금 이걸 누가 지켜볼까요? 돈 하이메가 보는 거죠. 저렇게 다가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 하이메는 지금 그 외양간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는 저 비르디아나의 얼굴 자체에서도 직접적으로 다가가기 전에 항상 중간 매개체가 필요한 그런 어떤 사람입니다. 아들이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맞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그 보잘것없는 여자의 아이였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나름대로 해서 지원은 해줬다고 하면서
갑자기 저 물에 그 빠져 있는 저 꿀벌 같은 벌을 갖다가 구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자기가 인정은 안 했지만은 그거를 나름대로 도와줬을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 선량한 느낌을 갖고 있는, 본성을 갖고 있는 돈 하이메를 갖다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왜 그렇게 버릴 수 있냐, 그러고 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왜 안 키웠냐, 그런 식으로 이제 다그치는 비르디아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면도 되게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자, 불길이 타고, 이게 이제 그 돈 하이메의 어떻게 보면 거실이거든요. 방이에요. 이렇게 이 영화에서는 저렇게 그 카메라가 저렇게 슉 휘어가는 저런 장면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 안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 불길에서 시작이 돼서 그 조용한 공간을 통과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장면에 더 몰입하게 되죠. 그 장면을 향해서. 거기에서 그 돈 하이메가 죽은 자기의 그 부인의 그 신발을 신으면서 그 옛 부인을 추억하고 있는 거죠. 음악을 틀어놓고요. 네. 그러면서 저런 걸 갖다가 막 입어보려고 하고요. 그때 누가 들어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목류병인 거예요. 밤에. 그러면서 네, 걸어 들어온 비리디아나의 그 다리 부분을 보면서 다시 그 욕망을 증폭시키는 거고요.